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평범한 30대 여성이며 몇 달 전에 이혼하고 돌싱이 됐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웃음만 나오고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시댁의 무리한 부탁, 남편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 그리고 시누이의 뻔뻔한 부탁에 더 이상 못 참고 이혼했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시댁 식구들한테 통 크게 한 방 날린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의는 갖추되 부당한 건 절대 못 참고 억울한 건 바로바로 말하는 성격입니다. 시댁이라고 해서 오냐오냐 받아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편이라고 해서 다 맞춰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저한테 잘못 걸린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시댁 가족여행을 가겠다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날짜를 잡아놓고는 대뜸 통보하듯 이번 여행에서 저는 빠지고 신우의 애를 대신 봐달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 뜻은 너만 희생해주면 모두가 편할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신우이까지 합세해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자기 애를 대신 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웃음이 나왔어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선을 넘었거든요. 제가 왜 희생해야 하나요? 저도 여행 다니며 즐길 줄 아는 여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친절하게 웃고는 그들을 참교육시키기 위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여행 당일에 제가 사라지는 거였죠. 치사하게 본인들 여행만 생각하는 게 괘씸해서 저도 친정부모님 모시고 확 여행 가버렸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애 맡기러 당당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온 시누이는 문 앞에서 개거품을 물며 오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온 시댁이 폭발했지만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과 시댁에 확실한 사이다 복수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황당함과 통쾌함이 공존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마음고생은 없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요새는 연애할 때 서로 눈치 보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감정 기복도 없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기운이 아주 짙었죠. 연애 초기에 남편이 가장 자주 했던 이야기는 회사나 친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가족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주말에 한 번은 꼭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게 가족 분위기가 강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대단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감탄하고는 했습니다. 와, 요즘 이런 남자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외동딸이라 가족이 주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남편의 그런 면은 정말 큰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더 마음이 갔던 건 시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흔히 남매들은 나이 들수록 멀어지고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진짜 놀랄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생일이면 서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챙기는 게 딱 봐도 가족애가 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자 남편이 밤새 통화로 위로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오빠나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어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댁에 초대되었고 그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두 팔 벌리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며 편하게 들어오라고 하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묵직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자주 놀라오라고 하셨고요. 식사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남편과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워주고 저한테 이것저것 챙기며 가족처럼 대해주려는 뜻은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남편에게 집 분위기가 진짜 화목해서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우리 가족이 원래 그렇다고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으시고 자식들과도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저도 화목한 시댁 식구들과 어우러져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 집안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였고 사이좋은 남매 사이와 더불어 정 많고 화목한 시댁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또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 같은 시부모님, 이 네 가지가 저를 안심시키고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과 이 가족과 함께라면 결혼 생활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참 좋았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저한테 참 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가족이 진짜 좋은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요. 화목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무책임함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여행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서로 다른 두 가정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당연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워낙 화목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에게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시댁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기념일에는 선물도 준비해가며 진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 벽을 허물면 그들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솔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분명 화목한 집안이 맞았어요. 다만 그들끼리만 화목했을 뿐이죠. 제가 건네는 말이 그들 대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결국 남편과의 추억이나 둘만의 일상으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제가 있어도 없는 듯 말을 건네도 스치듯 지나가는 말만 돌아오고 함께 있으면 분명히 같이 있는 공간인데 제가 자꾸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따뜻한 온실 안에 있는 꽃들 사이에 저 혼자만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워낙 사람 관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처음엔 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아직 덜 친해서 어색할 수 있어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나보다 가족끼리 한 세월이 더 많으니까. 친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했어요. 대화가 끊기면 제가 주제를 꺼내고 행사나 모임에 가면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만 건네도 밝게 웃으며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뒤에서 느껴지는 건 계속되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말도 곱고 표정은 환하지만 저는 이 가족에 낄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잡한 온도차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끈끈한 가족이었고 그 안에서 제가 차지할 자리는 아주 작았어요. 남편, 시누이, 시부모님은 오래된 관계인 만큼 호흡이 척척 맞았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유머 커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끼어들 틈은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때, 제가 모르는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끼리만 통하는 눈빛을 주고받을 때, 그 속에서 저는 항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쓸쓸한 감정은 결혼 초반 제 마음속에 가만히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참고만 있을 성격이 아닌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댁에만 가면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야.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고 노는데 나만 겉도는 것 같고 그렇네.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소외돼? 부모님이랑 누나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오해한 거라고 했고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화해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껴보려고 해도 끼워주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 자신이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뒤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만 가면 제 존재를 까먹은 사람처럼 시누이와 부모님하고만 떠들어대고 저는 늘 같은 모습으로 병풍처럼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느꼈던 시댁의 냉랭한 거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화목함은 가족끼리만 통하는 것일 뿐 저를 향한 따뜻함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흐름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증상이 뭔가 이상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혼자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니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평소 시댁에만 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편이 임신 사실을 들은 후에는 거짓말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입덧이 심한 저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쏜살같이 사다 주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뭘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쉬어라, 자신이 하겠다며 저를 쉬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며 저를 챙기기 시작했고 마치 단 1초라도 제 곁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었어요. 결혼 전에 본 다정한 모습을 임신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되었죠. 물론 그 관심이 저 때문이 아니라 뱃속 아이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만 가면 무시당하던 제 입장에서는 그 작은 관심 하나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엔 저에게 예의상 건넨 말 외에는 살갑게 다가오지 않던 시부모님도 그때부터는 제가 중심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해 오늘 기운은 어떤지, 입덧은 어떤지 물어봐 주셨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손수 만들어 주실 기세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으면 죽이라도 만들어 주셨죠. 시아버지는 갑자기 과일이나 견과류 선물을 잔뜩 보내오며 임신 중에는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무리하면 큰일 난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갑작스런 태도 변화였어요. 임신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만큼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도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관심의 진짜 방향이 손주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관심이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던지 소외감으로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신 전에는 시댁집에 가면 늘 혼자인 것 같고 대화에도 끼기 힘들었지만 임신 후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부르는 말투와 나에게 건네는 관심이 모든 것이 잠시나마 가족이 되는 과정인가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오랫동안 느끼던 소외감이 잠시라도 사라지면 그 위안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잠시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입덧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허리와 골반이 부서질 듯 아팠어도 저는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찬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속상함도 찾아왔죠. 태어난 아이를 보며 환호하는 시댁과 남편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조금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 몸조리하는 거 도우려고 애쓰던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게 나왔대? 우리 집 첫손주다. 보면 볼수록 네 어릴 때 얼굴하고 똑같아. 그렇지 엄마. 그럼 누구 아들인데? 이러면서 사진을 몇백 장은 찍은 듯 했죠. 남편은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아이를 처음 안아보며 감격했고 신우이는 아이 발가락 하나까지 사진 찍느라 바빴고 시부모님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실로 옮겨주고 며칠이 지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관심은 한순간에 아이에게만 쏠렸고 저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임신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했거든요. 출산 중에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거나 말거나 빈말이라도 괜찮냐는 말 하나 없이 그저 아이만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데 제 안부 대신 아이에 관해서만 신나게 물어댔어요. 아니, 애는 괜찮다니? 너 모유 잘 나오지? 분유보다 모유 먹이는 게 아이한테 좋아. 병문안을 와도 제 안부보다 아이 상태만 물었고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임신했을 때 잠깐 잘해준 건 결국 아이 때문이었구나. 나는 여전히 그들 안에서 외부인이구나. 그 사실이 뼛속까지 박히는 순간 허탈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아기는 밤마다 울고 전몸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러고 키운다고. 힘들어도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넘기게 일쑤였고 시댁은 늘 그렇듯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죠. 여기서 남편이 정말 못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육아를 조금 더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건 딱 네 일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더라고요. 본인은 일 다니고 돈 버니까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제가 전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를 많이 예뻐하면서 정작 똥기저귀 하나 갈아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산후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당신도 아이 아빠잖아. 어떻게 예뻐할 줄만 알지 돌볼 줄을 몰라? 지금 내 꼴을 봐. 몸도 마음도 다 엉망인데 옷 좀 한 번을 안 도와주니? 내가 뭘 또 안 도와줬어. 당신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잖아. 그래 해줬지 몇 번. 그것도 내가 부탁해서. 솔직히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집에서 쉬는 당신이 애도 보고 살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 당신만 유난 떠는 거라고. 뭐? 유난? 그렇게 싸울 때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제게 필요한 건 억울함이 아니라 배려였어요. 저를 소외시키는 시댁.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남편. 이제 더는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리고 시댁 행사를 일절 다 무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 앞으로 시댁 안 가. 가봤자 기분만 나쁘고 짜증나서 가기 싫어. 또 왜 그래?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시댁에 안 간다는 게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가야지. 가면 재미있고 좋잖아. 당신도 같이 웃고 즐거워하더니만. 그건 내가 맞춘다고 노력한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친해지려고. 하지만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다들 나 소외시키잖아. 가면 뭐해? 병풍처럼 있다가 올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갈래. 당신만 가도 충분한데 내가 뭐하러 가? 남편은 왜 같이 안 가냐며 서운해했고 처음엔 툴툴거리다가 나중엔 짜증까지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자신이 뭐가 되냐고. 부모님이랑 누나 보기 조금 그렇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도 저희 집 행사에 올 필요 없다고요. 내 마음이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희 집에 잘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만 하면 귀찮다, 그냥 저 혼자 가라고 할 때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본인 집은 방앗간처럼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거나 좋은 사위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러는데 제가 뭐하러 억지로 맞추고 병풍처럼 있어야 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일로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남편도 점점 저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출산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빠로서는 최소한만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퇴근하자마자 소파와 한몸이 되었고 아기가 울든 기저귀를 갈아야 하든 저는 막 산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저한테 다 밀었어요. 진짜 도울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하루하루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육아에 대해 말만 많았습니다. 너 애는 잘 보고 있는 거니? 분유 말고 모유 먹이고 있는 거 맞지?
모유가 좋아. 절대 분유 그런 거 먹이면 안 돼. 그리고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좀 마른 것 같은데 잘 챙기고 있는 거니? 내가 말했지만 잘 먹이고 잘 재우기만 해도 애들은 쑥쑥 커. 도와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육아 전문가인 척 떠드는 모습이 하루하루 답답함과 분노로 쌓여갔습니다. 이때부터 발길을 끊었지만 시모랑 연락은 주고받았거든요. 전화로 문자로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게 짜증나서 조금씩 무시했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요즘 왜 이렇게 손주 사진을 잘 안 보내주냐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루에 10장씩 보내라고 하더군요. 하루에 10장? 애를 돌보면서 사진 10장? 저는 꾹 참았던 화가 올라왔습니다. 말이 10장이지. 애 보고 살림하면서 어떻게 매일 하루 10장씩 사진 찍어서 보내나요? 이걸 숙제처럼 보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진 보내면 보나마나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할 게 뻔한데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육아하랴 살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보시던가요. 아니면 퇴근하면 할 일 별로 없는 어머님 아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딱 끊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시부모였어요. 이렇게 손주 예뻐서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사진 보내라고 재촉하면서도 정작 우리 애를 안아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예쁜 거였어요. 예쁘면 진짜 품에 안고 있을 법도 한데 그저 아이 얼굴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좋아했겠어요? 내 새끼 뭐 하나 챙겨주고 봐주지 않으면서 무슨 사진 타령인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더니 바로 이어서 엄청난 문자 폭격과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싹 다 차단하고 무시했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 연락은 왜 무시해? 그리고 엄마한테 나더러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는 말 사실이야? 그래.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셔서 그냥 차단했어. 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사진이 하루 10장이 말이 돼? 무슨 미션이니? 숙제야? 난 애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니? 그런 건 시간 많은 당신이 해야지.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보시든가. 내 말이 틀려? 저도 지지 않고 따져댔고 남편은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 엄마가 얼마나 애가 보고 싶으면 그러셨겠냐고 올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그러게 평소에 자주 사진 좀 보내드리면 되지 않았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올 상황이 대체 뭐냐고. 코 닿을 거리에 살면서 왜 못 오시냐고. 오면 애 볼까 봐 그게 싫어서 거리 두시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결혼 이미 많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아니라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고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시댁 가족여행 문제를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남편 일도 그렇고 시댁 일도 그렇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결혼 생활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은 사건이 딱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자기 기분에 잔뜩 취한 듯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의미 있게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가족여행?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만 해도 단합 좋은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가려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큰둥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죠. 저는 시댁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불만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알아서 여행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려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팔짱을 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빼고 우리끼리 갈게. 어차피 당신은 같이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애나 봐. 순간 저는 뇌가 잠시 정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누나 애까지 같이 봐줘야지. 그래야 누나가 마음 편히 여행 갈 거 아니야. 알다시피 누나가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 지금 자기 가족들은 여행을 간다고 난리고 저는 그 여행에서 빠지는 게 당연한 사람 취급이고 거기에 더해서 신우이의 애까지 봐주라는 요구?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의무처럼 강요하는 말투였죠. 저를 가족에서 제외하면서 신우 가족의 보모로 생각하는 태도가 어이없어 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족 행사에서 다 빠진다고 선언했어도 어쩜 그걸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까?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미 남편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시댁에 마음을 둘 이유도 없다고 느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있던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시댁의 발길을 끊었는지 그걸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날 몰아가는구나. 허탈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제가 화가 난 것도 눈치 못 채고 계속 여행 계획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저는 남편이 시누이 아이까지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상황에 화가 잔뜩 나서는 왜 내가 봐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형님 애를 왜 봐? 지금 우리 애 보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당신 눈에는 내가 팔자 좋게 애 보면서 쉬는 걸로 보이니? 잠도 못 자고 몸도 아직 안 좋아. 근데 신우이 애까지 보라고? 저는 여행을 가든 말든 정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의 애까지 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 신우이 애 못 본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했잖아. 당신 아니면 봐줄 사람 없다고. 늘 해보던 거 그냥 같이 봐달라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만 희생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난리야? 그러게 누가 우리 가족이랑 영 끊고 지내래?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희생? 행복? 우리 가족? 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행복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 분노, 무시당한 기억들이 한 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나보고 희생하라니? 내가 왜 당신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해? 나는 당신네 가족이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겹다는 듯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부글부글 화를 끓게 했어요. 속에서 불이 확 치솟았어요. 이 결혼의 마지막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끝내고 이 인간들에게 복수할 거라고요.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을 날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난 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또렷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든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신우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는 인사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신우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동생한테 들었어.
우리 애 보기 싫다고 난리쳤다며? 아니 올케가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할 일 없이 애나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데? 집에서 할 일 없이?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요. 하지만 신우는 제 반응 같은 건 관심도 없었죠.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됐고,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한테 중요한 일정이야. 올케가 우리 애까지 봐. 어차피 올케는 우리랑 여행 같이 안 가잖아. 그러고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툭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할 일 없이? 뭐가 바쁘다고? 당연히 애 봐라. 아니, 이 사람들은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며느리? 가족? 아니죠. 그저 자기들이 편하려고 쓰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꾸역꾸역 참고 넘어갔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스쳤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여행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이 만든 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다가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형님 애. 내가 볼게. 남편은 바로 얼굴을 밝히며 말했죠.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하면 좋을 걸 뭐하러 그 난리를 쳤냐면서 신나서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신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우리 애 둘 다 봐준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여행 갈 준비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좋아. 너희 가족여행 정말 갈 수 있나 한번 보자. 라고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복수의 퍼즐은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댁 가족여행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고 출장이 끝나는 즉시 바로 공항을 향하여 시댁 가족들과 합류할 예정이었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덕분에 계획은 더 완벽했어요. 신우가 아이를 맡기러 올 시간,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우리 아이를 챙겨 거실에 두고 문을 닫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숨어서 신우가 우리 집으로 향하는 걸 확인하고는 택시를 잡아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 아빠는 저를 반겨주셨고 저는 밝게 웃으며 어서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행 갈 준비 다 됐지? 어서 출발하자.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 시댁 신우는 어쩌고 여행이냐고요? 사실 저는 그들의 뒤통수를 칠 계획이었습니다. 도와준다고 거짓말하고는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발이 묶인 신우는 여행을 가지 못하고 졸지에 우리 아이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모처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여행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길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대신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제 휴대전화가 진짜 타버릴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 27통, 남편 19통, 시모 8통. 보자마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이미 휴대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타기 전에 잠시 확인했는데 엄청난 부재중 숫자가 뜨더군요. 문자도 무시하고 전화도 씹으니 얼마나 똥줄 탈까.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은 게 많았으니 이 정도 재미는 있어야죠. 저는 우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친정 부모님과 밥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화가 쌓인 뒤에야 신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연결되자마자 신우는 거의 창문 깨지는 소리를 냈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제 받으면 어떡해? 우리 애 맡기러 왔더니 애만 덩그러니 있고 올케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빨리 공항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는 공항이에요. 뭐, 공항? 거긴 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요. 저는 너무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신우는 숨이 멎은 듯 조용해지더니 폭발했어요. 엄청난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럼 우리 애랑 자신은 어쩌냐고. 자신도 빨리 공항 가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올케가 애 본다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여행 일정이 잡혀서요. 형님 오신 김에 우리 애까지 같이 봐주세요. 어차피 지금 공항 출발해봤자 비행기 시간 못 맞춰요. 그러니 이제 할 일 없는 형님이 애 보셔야죠. 그럼 저는 이만 끊을게요. 신우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남편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발을 동동거릴 생각을 하니까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여행이고 나발이고 계속 똥줄이나 타봐라 하는 마음으로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우도 남편도 시댁도 버려둔 채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육아와 살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한 여행. 그 시간은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은 비행기 이륙 전부터 꺼두었고 저는 오랜만에 육아도 남편도 시댁도 없는 진짜 사람다운 휴식을 누렸어요. 밤에는 누군가 깨울 걱정 없이 편하게 잠을 잤죠. 그동안 제 일상엔 없던 평화였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귀국한 날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는 문자, 부재중 전화, 카톡으로 폭발했어요. 부재중 전화 153통, 남편, 신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온 집안이 저를 찾느라 난리를 냈더군요. 문자 내용은 미쳤냐, 너 때문에 여행 완전히 망쳤다, 지금 당장 전화해라.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장난하냐, 애는 무슨 죄냐 등등. 저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하나도 남김없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 너 때문에 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망쳤어. 알아? 그동안 애 잘 봤지? 난 덕분에 재미있게 놀다가 왔어.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장난한 거를 보여? 저는 차분하고도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고 그 표정에는 결코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한 행동이 묻어났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에게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집을 비워? 애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우리 누나 애 봐준다고 했으면서 말도 없이 해외여행을 가? 저는 제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열을 내고 있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애는 혼자 두지 않았고 형님 오시는 거 확인하고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곤히 자는 거 보고 나왔고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 안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생겼고 형님이 아이 잘 봐주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쳐다보다가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뭐가 없냐고 너의 그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여행이 물거품 됐는데 뭐가 괜찮은 거냐고 소리쳤고 저는 냉정하게 그 말을 끊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먼저 이기적으로 굴었잖아.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은 차갑고 매서운 모습을 남편에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남편은 입을 벌려 저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캐리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남편에게 당당히 이혼 합의서를 건넸어요. 남편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저는 아주 덤덤하게 더는 너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희생만 요구하고 남편으로서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지 않냐고. 너희 집안 사람들도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관계를 이어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혼 이야기를 꺼낼 사람이 누구인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이혼 타령이냐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결국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며 읽어보고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주겠다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 후 저는 아이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시댁과 남편,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됐어요. 가족인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억지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얻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이번 여행 사건 역시 제게 좋은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제게 했던 수많은 폭언이 다 증거가 됐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억울하다면서 저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쳤고 저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육아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됐던 남편이기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챙겨받았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복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게 참 많은 일들이 생겼고 그 일들로 제 마음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더욱더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훈으로 여기며 앞으로 단단하게 살아갈 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해 뜰 날 꼭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